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의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양효주 국어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에서 행정학, 면접, 지방자치론을 맡고 있는 주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오늘은 초시생 특집 1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작하기 전에 코너를 지난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다음 방송 내용 홍보 좀 해보겠습니다. 자, 9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역시 화요일이고요. 밤 8시가 됩니다. 자, 방송 내용은 초시생 특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출연자 말씀드리면 먼저 양효주 선생님입니다. 자, 그리고 김승범 선생님이고요. 역시 또 나오네요. 조철원 선생님이 또 나와서 입담을 과시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초시생 특집에서 뭐를 지금 할 것인지 짧게 한번 코너 소개해드리면요. 공시 액츄얼리, 그래서 공무원 시험 관련 핫한 뉴스를 전달하는 코너가 첫 번째에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역시 수험생들의 고민, 질문, 사연을 상담해주는 코너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초시생 게릿 꿀팁, 그래서 정말 꿀팁을 많이 전수해 주실 겁니다. 참고로 우리 양효주 선생님 입담 짱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초시 토론, 초시생이라면 겪게 되는 여러 고민거리에 대한 공무원 전문쌤들의 조언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래서 다음 주 역시 우리 해커스 공TV는 계속 진행될 거고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해커스 공TV 매주 화요일 밤 8시에 항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해커스 공TV는 합격생의 단기 합격 비법, 공무원 전문 선생님들이 과목별 공부 꿀팁 등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 멘트 하나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원이 왜 필요하냐? 합격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강사는 강의 잘하려면 깨집니다. 강의 잘하는 게 아니라 합격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자, 합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무리에서 요즘에 면접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조천 선생이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마무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와 함께 마지막 면접까지 잘하시면 반드시 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합격의 기회를 저희와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소영 학생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모든 수험생 분들이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제 큰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하신 만큼 이제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전력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 하셔서 합격을 하면 정말 좋은 거고, 설사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련 없이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장시간 참여하셔서 감사드리고 저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다시 드리죠. 자,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커스 공무원의 한국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양효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학원 행정학 면접 대표 강사 주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먼저 이벤트가 있었어요. 우선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종료되긴 했는데 먼저 이렇게 라이브를 방송하기 전에 우리 이 공시생들의 이 질문이나 그리고 또 사연이나 또 고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집을 했었거든요. 자, 참여 혜택도 전원 전부 다 오르나메 씨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연 채택된 세 분한테는 치킨이 갔어요. 네, 치킨이 갔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사랑 반반이 갔습니다. 반반. 네. 좋네요. 자,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네, 동시 시청자 수 이벤트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실수록
이벤트의 이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자, 우선은요, 오늘 9월 17일 화요일부터 9월 18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인증사진을 제출하시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보고 계시는 금일 라이브 방송을 캡처를 하십니다. 자, 캡처를 하셔서 구글 설문지로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자, 상품이 사람 수가 많을수록 점점점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200명 넘어가면은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들어가요. 자,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뭐 상품 소개도 들으셨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이스크림들 많이 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될 코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너는 이제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공무원 뉴스 좀 여러분들에게 핫한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 코너명이 뭐 공시 액츄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명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뭐 좀 핫한 공무원 관련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사전에 이제 사연을 받아가지고 이미 채택이 되신 건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사연 상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를 또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것 같은데 초시생 뭐 게릿 꿀팁 해가지고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제 전략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초시 토론. 뭐 사실은 토론이라기보다 OX 들고 저희가 할 건데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시 토론의 주제만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냐면 가산점 문제죠. 시험 준비할 때 가산점을 먼저 내가 따고 시작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게 크게 필요 없느냐 뭐 이런 주제. 그다음에 이 공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건데요. 과목을 하루 종일 한 과목을 정말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과목들을 좀 배분해서 할 거냐 이런 또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 문제인데 요즘에 이제 금전적으로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재가 또 비싸요. 비싸니까 기존에 있는 교재인데 해가 바뀌면 또 개정판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새로 사야 되냐? 안 사면 뭔가 좀 나만 뒤처질 것 같고 사자니 또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현실적인 고민인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미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공시 액츄얼리 코너입니다. 공무원 시험 관련한 최근에 핫한 뉴스를 전달하는 코너예요. 우선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구급 공채 시험이 구급 국가직에 이어서 지방직 시험도 2022년부터 고교 과목, 사회 수학 과목이 폐지되고 직렬별로 각 전문 과목 2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고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 점수도 폐지되고 직렬별 전문 과목이 필수 과목됨에 따라 행정학, 행정법, 형법, 형속법 등 각 직렬별 전문 과목의 중요도가 매우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7급 공채 시험도 2021년 시험부터 지방직도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점수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도 이제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영어는 토익,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점수로 대체됐습니다. 다만 국어는 국가직은 피셋 도입이 확정이 됐는데 지방직은 아직 그 발표가 나지 않아서 지금대로라면 지방직 서울시는 국어는 여전히 지금과 같은 국어 과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21년부터 구급 공채 필기시험이 5월 중순,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이 8월 중순으로 일정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한기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돼서 지금처럼 서울시, 경남 이런 식으로 접수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양윤준 선생님. 네.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제가 정말 중요한 걸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뭐냐면 또 네. 마침 또 여기 주요 채팅창에 사연을 보냈는데 채택이 안 됐다. 너무 아쉽다. 이런 또 사연이 올라와서 이런 댓글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은요. 이게 3명을 채택을 했는데 그걸 언제 발표할 거냐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할 때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대를 놓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때 또 중요한 건데 후라이드 반 또 양념 반 치킨 세트가 또 선물로 간다는 거 그때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빼먹어서 약간 순서를 제가 좀 치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진행하시죠. 우리 치킨은 소중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질문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요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토익이랑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능검으로 대체가 되면요. 기준 점수만 넘으면 그 위에는 아무리 고득점을 맞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험가의 헛소문이 그래도 점수가 높은 게 유리하다는 둥, 아니면 면접 시험에서 그 점수를 면접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된다는 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 시험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필기시험 과목 성적도 모르기 때문에 토익이나 한능검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턱걸이로 통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 첫 번째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험생분들이 보내주셨던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드리고요,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사연에 채택이 3분이 되셨습니다. 자, 먼저 이땡웅님, 자, 그리고요 서땡덕님, 그리고 권땡현님. 자, BHC 후라이드 그리고 양념 반, 네, 반반 치킨 들어갑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치킨은 사랑입니다. 네. 언제 발송되죠? 자, 우리 이 9월 넷째 주 내로 발송이 되니까요. 아, 자, 네네네. 여러분들도 네, 많은 사연 또 앞으로도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사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쌤들. 저는 30대 중반의 공시생입니다. 한 번 더 도전할지 그만둬야 할지 너무나 고민되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필기 합격한 경험이 있지만 면접에서 탈락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데 막상 다른 길로 가려니 나이는 먹었는데 남들보다 스펙이나 경험이 부족해 낭인처럼 살 것 같아 두렵고 겁이 나더군요. 미련 없이 떠나서 다른 분야에서 자리 잡고 살고 싶지만 나이를 먹었을 때 분명 후회할 것 같습니다. 현재 9급과 7급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포기하게 되면 지금 공부한 것들이 너무나 아깝고 쓸모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씁쓸하네요. 계속 도전하고 싶은 마음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해 너무 괴롭습니다. 답정너일 수도 있지만 쌤들 입장에서 한 번 더 도전할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야 할까요? 아, 참 그러네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아프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될까 또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좀 그리고 나이도 또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기로에 섰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들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다르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나이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때요, 조춘원 선생님? 저는 이제 9급, 7급 이 병행하고 있는 이 문제, 과목 간의 충돌도 있고 겹치지 않은 과목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우선 이 사연 주신 분의 가장 고민, 도전을 계속 하는가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일단 필기시험 합격 커리어도 있다는 것은 조금만 더 하면 붙을 수 있고, 면접은 정말 합격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어떻게든 최종 합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와, 든든합니다. 그리고 7급과 9급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행정학 행정법을 선택을 하신 상황에서 7급과 9급을 준비하시면은 병행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제가 다른 과목을 어떻게 헌법이나 경제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쨌든 필기시험 합격한 커리어가 한번 있고 또 행정학 행정법을 선택을 해서 전체 과목이 7급이 9급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뭐 사회나 수학을 선택하지 않아서 7급이 9급 플러스 알파의 상황이라면은 7급과 9급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화살을 한 번 더 써야지 맞을 확률도 높아지니까,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면 우리 내년에는 이분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조금 제가 이제 해보면, 우리가 이제 국가직 7급이냐 또 지방직이냐에 따라 좀 다른 문제도 있는데, 일단 영어 문제가 또 인증시험이냐 영어 또 과목을 공부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7급에도 경제학 과목이 있잖아요.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또 9급 시험을 보려면 또 선택 과목이 좀 달라지는 문제도 있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겹치면 참 다행인데 그게 너무 많이 분산된다면 그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분은 제가 자세히 뭐 사연이 없지만 총체적으로 모든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만 보완하시면, 나이 뭐 중요합니까? 합격이 중요한 거죠. 나이는 더 저보다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이 필기를 또 합격하신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했고 또 아쉬웠는지에 대한 예행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지에서 어떠한 모습을 또 보여야 할지 또 이 질문에 답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또 논리정연하게 생각을 전달하는지 그런 스킬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 글쎄요, 저는 필기를 합격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요. 다시 한번 필기는 감을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지를 하시고 또 면접에 대한 연습만 조금 더 충실히 하신다면은 분명 좋은 결실을 얻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사연을 또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이번에 조금 나이가 이분은 또 어린 것이 또 걱정이라는 분인데요. 20살. 예,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20살 학생입니다. 수험생을 하다 보니 고민되는 부분이 많아서 선생님들께 사연을 보냅니다. 제 고민은 저처럼 나이가 어려도 합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졸이어도 뒤처지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지가 고민입니다. 공무원 합격을 목표로 처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학원에 왔는데 함께 스터디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만 고졸이고 모두 저보다 나이도 많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해서 제가 그분들보다도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조언 부탁드려요, 선생님들. 자, 이런 사연입니다. 우리 지금 댓글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댓글에요. 네, 나이가 부럽다는 이야기가 부럽다, 계속 20살. 올라오고 있어요. 네, 하람님, 헐 부럽다 20살. 남현우님, 20살 좋겠다. 황나비님, 나이 부럽네요. 나이가 네, 다들 부럽다고 하시는 20살입니다. 양효주 선생님 예뻐요도 눈에 띄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야, 네. 네. 선생님 예뻐요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아까 저보고 멋있다는 말 하나만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튜터 김님께서. 네, 우리 저희 제 고민. 고정 팬 박세롬 씨가 계속 저한테 잘생겼다고 보내주셔서 저도 그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뭐 사연을 제가 읽은 거라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30대 중반이라고 하신 분도 나이 얘기를 하셨고, 이제 20살이라고 하는 이 분도 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나이 문제는 좀 접어뒀으면 좋겠어요. 어리다, 많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고졸이다, 뭐 대졸이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이제 이 세 개의 발을 담그면요, 대졸이 아니라 대졸 할아버지도 어려워요. 한국사만 놓고 볼게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 중에 구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얘기했지만 한능검 제가 맨날 라이브 강의하느라고 보잖아요. 저 20분 만에 그냥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공무원 시험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지엽적이고. 그럼 다른 과목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뭐 그들의 학력 이런 거보다도 이거는 뭐냐면, 물론 타고난 머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건 있다고 봤는데 그건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거랑 자기 상황을 비교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게 끈기를 가지고 가면 끝이 보이는 싸움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하면 될 것 같고, 또 뭐 다른 의견들은 좀 말도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지금 20살 분이시라면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또 수능을 준비했을 확률이 좀 높잖아요. 수능을 준비하고 오는 이 분들이 오히려 공무원 국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국어가 조금은 암기량도 많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 영역이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나 비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입시에서 비문학이 굉장히 강세인 것처럼 공무원도 비문학의 지문의 길이도 길어지고 또 출운형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입시를 준비했던 따끈따끈하게 작년까지 준비했던 이런 분들이 국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수월하다. 이 작년에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빠른 기간 내에 고득점의 점수를 만들어내시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앞서 보내주신 분이나 이분이나 제가 이제 면접 강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나이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관리형 면접반 오시면 20살 분도 계셨고요. 제 수강생 중에서는 50대 분도 계셨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분들은 20살도 50대 분도 결국은 필기시험을 다 합격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법무연수원 교수위원으로 신규자 교육을 계속했었는데 신규자로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요즘 고졸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대학 진학도 안 한
고졸자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고졸 전형으로 들어온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전형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도 항상 있었기 때문에 나이나 학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또 특히 면접 시험에서 이분들의 나이, 학력, 커리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공정한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 공채 시험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나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다시 한번 저희가 합창으로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 한번 또 힘 한번 드리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네, 우리 마지막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렬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 새싹입니다. 내년 국가직 시험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아직도 직렬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고 시험은 얼마 남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심과 흥미가 있는 직렬을 선택해야 할지 합격 컷이나 경쟁률이 낮은 직렬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네요. 뭐 저는 이제 사실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봐서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주정 선생님 공무원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는 안 해봤지만 일이라는 게 사실 다 흥미 있고 뭐 재밌고 보람 있고 이렇게만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게 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크게 예를 들어서 저보고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해서 세무직 공무원을 해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일반 행정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다른 종류의 것들이 좀 다른 것들에서 뭐 법원직에 간다든지 뭐 검찰직에 간다든지 특별히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는 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아주 적성에 맞지 않으면 경쟁률이나 저는 커트라인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뭐 뽑는 인원 이런 것들도 고려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 저의 짧은 견해를 살짝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무참히 밟힐 수도 있어요. 우리 양효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은 도전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우리가 조금은 안정적인 이제 공무원 쪽을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이왕이면은 우리가 또 1, 2년을 공무원 생활을 할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 동안 또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서 이제 이 직업을 이어가시려거든 본인의 성향에 알맞는 그런 쪽의 직렬을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그래도 일의 보람도 찾고 네,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저도 두 분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 제가 9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과 행정학 강사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크게 직군이 있습니다. 그죠? 기술 직군과 행정 직군이 있어요. 직군이 기술 직군일 경우에는 자기 전공이나 정말 자기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맞춰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건축, 토목, 농업, 임업 뭐. 근데 그 외에 이제 행정 직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되게 추상적으로 직렬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막상 들어갔을 때 관세가 무슨 일을 할지 고용노동이 무슨 일을 할지 잘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출입국 관리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할지 그것도 사실 또 들어가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출입국 관리라고 해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일하는 거랑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일하는 거랑 난민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상으로는 직렬을 바꾸는 걸 전직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보면 직렬을 바꿀 수 있어요. 들어가서도. 근데 그거는 이론상만 그런 거예요. 우리 행정학 공부할 때 배운 거 있죠. 전직. 그건 이론상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을 사실 가면 못 바꾼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못 바꿔요. 못 바꾸는데 들어가서 점수 맞춰서 왔다가 직렬이 안 맞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뭐는 바꿀 수 있냐? 직류는 바꿀 수 있어요. 직류를 바꾸는 걸 전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반 행정 밑에 일반 행정 병무 구분 모집하죠. 일반 행정 우정 구분 모집하죠. 이런 거는 들어가서 사실 바꿀 수 있어요. 일정 정해진 기한만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자신이 어떤 소명 의식이 없이 바꿀 수 없는 직렬을 선택해버리면 들어가서 시험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좀 커트라인이 낮은 지역을 노린다든지 아니면은 직렬은 행정 직렬인데 그 안에서 직류가 다른 걸 고르세요. 그래야 나중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거는 정말 깝깝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모르면 그냥 일반 행정직 하세요. 가서 들어가서 보면은 인사교류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한데 직렬이 같아야지 트레이드도 삼각 트레이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모르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 행정 그리고 일반 행정 안에서 뭐 지역이나 직류를 고려해서 커트를 고려하는 게 옳다.
직렬 자체가 달라지는 뭐 관세니, 교정이니, 보훈이, 출입국 관리니, 검찰이니 이런 거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요. 일반적인 사무직도 이제 이 조철현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우리 이 소방직이나 그리고 또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향에 대한 이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시험 자체의 난이도도 조금은 쉽고 그리고 또 체력적인 면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직렬보다는 도전이 조금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남을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타적인 면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해커스 소방에서 이 열심히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너무나도 그런 이 착한 성향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합격을 바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양현수 진행해 주시죠. 네. 자, 우리 이 게릿 꿀팁이라고 하는 이 코너 이번에는 시작하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이 게릿 꿀팁이라는 코너는요. 초시생이라면은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수험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과목별 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커리큘럼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또 과목별로 꼭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조철현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행정학을 중심으로 학법 과목에 관한 효율적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답은 그냥 회독이다. 회독이 정답입니다. 특히 초시생들이 진입했을 때 가장 빨리 지쳐 떨어지는 이유는 학법 과목은 특히 평생 20년, 30년 살면서 한 번 더 접해보지 않은 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한국사랑 체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부분을 다 집착하면 초반에 떨어집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했을 때 모르는 부분도 복습을 하시면서 내가 이거 모른다라는 것만 인지하시고 꾸준히 회독을 늘리는 게 답입니다. 결국 커리큘럼을 통해서 가장 빨리 합격하시려면은 정상적으로 짧게는 8개월, 길어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커리를 올라타시는 게 결과적으로 오히려 제일 빨리 붙어요. 기본 2개월, 심화 2개월, 기출 2개월, 문제 정리 2개월, 동영 2개월, 이러면 10개월이거든요. 이게 근데 저희 학원 기본 코스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원이 비슷한 코스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7월에 준비를 하면은 내년 4월이나 6월에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 커리를 그대로 이수하시면은 학원 커리만 따라와도 회독이 저절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빠르다 싶어요. 그래서 초시생들은 자신이 모르는 부분, 특히 과목별로 봤을 때 학법 과목에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걸 집착하지 마시고 회독을 쭉 늘려나가면은 기본 때 모르는 부분을 심화 때는 알게 되고, 심화가 절대 심화가 아닙니다. 이름이 심화라서 겁먹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학법 과목 심화는 특히나 그냥 회독을 한 번 더 한다는 기분으로 빨리 심화에 올라타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에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계속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 학법 과목의 초시생 접근이다. 결론, 초시생은 회독이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모든 거를 집착하는 겁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 한국사 과목에 대해서 역시 이제 꿀팁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채팅창을 쭉 보고 있다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하진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경제 활동을 이제 동생이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이제 죄송하고 동생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또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하고, 자, 이 고민을 올리셨어요. 아마 너무 답답하시니까 여기다 올리신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좀 힘든 게, 모든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은 합격을 해야 되겠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의 죄송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죄송한 상황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짧게 끝내는 게 좋잖아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 또 해커스 공무원하고는 또 이렇게 저렴한 수강료로 뭐 인강이라든지 현강이라든지 서비스를 많이 하니까 좀 최대한으로 기본 심화 과정이라도 좀 듣고, 그다음에 혼자 이제 독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거를 끝내는 게 여러모로 걸리는 부분들이 그래도 해결되고 꿈도 이루고 또 가정에도 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제가 하진웅님한테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과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1000m 달리기, 3000m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3000m를 달린다. 당연히 이건 뭐 체력적으로도 완전 저질 체력이에요. 못해요. 저 아마 한 500m 뛰면 다리 풀릴 거예요. 그런데 안 해봤잖아요. 3000m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3000m를 달리지? 그 효율적인 고민을 하려면 기본 체력이 돼야 되죠. 기본 체력도 안 되는데 3000m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려서 기록을 단축하지? 이거 너무 선풀른 자세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기본 강의와 그다음에 심화 강의 정도를 할 때는 그런 방법적 고민보다 꾸준하게 그것을 완강하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복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국사 과목이니까 말씀드리면 복습을 할 때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다 외우겠다는 식의 이제 자세로 이제 달려들잖아요.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1, 2주면은요 그냥 포기해요. 한국사가 너무나 지엽적인 내용이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완벽하게 외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한번 내가 쭉 리뷰를 해본 걸로 만족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독을 늘려서 이거를 내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이지 한 번 공부했더니 절대 잊혀지지 않아. 이렇게 못 가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막히는 부분에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또 내가 보는 노트에 정리하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이제 저는 한국사를 평생 해오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만큼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합격생들 특히 이제 단기간에 합격했거나 뭐 1년 이내에 합격했던 학생들을 꼭 한국사 과목에서 어떻게 공부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학생들이 오늘 4시간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수업 들은 것들을 한번 한 30분 정도 쭉 봅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좀 가볍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말, 이해가 안 되는 말 체크하고 그다음에 수업 들었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이게 짧으면 2시간, 길면 한 4시간 정도 복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죠. 일주일에 만약에 2번 수업이다 그러면 그렇게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쌓여서 나중에 또 잊혀집니다. 분명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만 나중에 그것을 다시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런 학생 봤어요. 오늘 4시간 수업 들었는데 복습을 다 외우겠다고 8시간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목 다 무너지잖아요. 밸런스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런 식으로 복습을 좀 꾸준히 하시면 좋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강의 커리큘럼은 지금 뭐 조철원 선생님 뭐 다 말씀하셨는데 기본 강의가 우리 2달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기본 심화를 이제 정근대 근연 나눠서 하는데 일단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공부했던 노트가 있습니다. 기본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계속해서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물가물한 부분들을 찾아보시면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내용을 찾아보면서 풀지 마세요. 시간 정해놓고 푸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이 임박했는데 이제 내가 자습해야지 하고 야인 이제 은둔생활. 근데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게 시험이 임박했을 때 선생님들의 기출 강의라든지 동영모의고사 강의에서 엄청난 새로운 꿀팁과 그다음에 새로운 신경향과 이런 게 막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자습을 할 거면 중간 부분에 해야지 마지막에 혼자 은둔해버리면요. 자기 검증도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출이나 동영까지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회독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식으로 그렇게 반복하고 총 한국사의 범위를 최소한 3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늘어지게 질리도록 하지 마세요. 자주자주 보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말씀드리면 뭡니까? 적은 시간을 들여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효율적인 학습 방법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우리가 왜 공사장에 가면 조감도라고 있잖아요. 조감도. 그런 것처럼 한국사 과목을 어떤 단원을 시작할 때 기출 문제를 한번 쓱 보고 경향이 이런 식이구나 라는 정도를 파악하고 좀 범주를 좁히는 거는 좋은데 그냥 적게 시간 투자해서 좋은 점수 맞아야지. 이거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다음 요즘 문제들이 단순 암기로만 안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도 하시고 좀 사료도 많이 보시고 이런 좀 팁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이 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가 된지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을 좀 이렇게 단축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이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우리 이 초시생분들은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말로 이루어진 이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은 만만할 거야.
그래도 나는 국어에 대한 좀 감각이 있어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생각보다 국어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감각에 의존해서 국어를 좀 풀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국어는요, 우리가 일상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원활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어에서 다루게 되는 어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문학 잘하셨나요? 학교 다니실 때? 저는 뭐 국어는 좀 잘한 편이었습니다. 아, 네. 선생님 잘하셨어요? 저는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셋도 문학이 없어서 좋았죠. 문학은 외워야 될 게 많아서. 네, 그러니까 문학을 굉장히 좀 이 감에 의존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독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문학의 강점이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막막하게, 나는 좀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문학은 좀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문학 때문에 아쉽게 한두 문제 더 놓쳐서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문학도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학의 기초란 무엇이냐? 문학에서만 쓰이는 용어들이 따로 있어요. 자, 혹시 선생님들 네. 이 통사 구조의 반복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 딱히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못하겠어요. 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생소하죠. 객관적 상관물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제가 수업에서 했어요. 감정의 대위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학 작품의 이 정리 때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자, 굉장히 생소하죠. 문학에서도 마치 어법처럼 문학 내에서만 쓰이는 특수한 용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문학에서도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문학에 대한 기본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 특강으로 열심히 촬영을 해놓은 이 강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초시생분들은요, 우리 이 예방 백신 문학 생기초 강의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운율부터 뭐 갈등의 구조라든가 혹은요 그 안에서 들어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하고 작품에서는 또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료 특강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짧아요. 자, 먼저 기초 개념을 다지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심화로 들어오시면 참 좋을 텐데요. 기본 심화에서는 어법의 이 기본적인 이 개념부터 정리를 하게 되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필수 작품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중등교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국어에서의 필수 작품 생각보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나 고전 작품 같은 경우는요. 감상을 떠나서 읽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드시죠? 자, 이런 작품을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바로 기본 강의와 그리고 심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요. 예방 백신. 제가 주문처럼 매일매일 외우고 있습니다. 제발 예방 백신 좀 듣고 오세요. 자, 우리 학생들 아마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제 이 얘기 들으면서 웃을 것 같아요. 저 얘기 맨날 수업 때마다 하는데. 예방 백신 들으시면서 문학 개념 잡으시고 기본 심화에서 필수 작품 정리. 그다음에 어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로 기출문제로 바로 넘어가시기 전에 내가 어법에 대한 이 개념 정리가 옳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법 개념을 정리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어법 개념만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요. 이 필수적인 작품들을 기본 심화 과정에서 이미 정리를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작품을 정리하는 거하고요. 그 작품들에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학 문제 접근법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예방 백신 문학 먼저 들으시고요. 기본 심화, 복습에 충실하면서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바로 기출로 넘어가시기 전에 자, 부담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되거든요. 어법 개념 점검 그리고 문학 문제풀이법. 자, 들으시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특강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문제풀이는 특강이 아니고 우리 본 수업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우선은 이 문학을 감으로 푸는 것도 지향해야 한다라고 했었지만 비문학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비문학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고요. 문제에 대한 비중도 이제 어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비문학 언제 해야 할까요? 시간 제고 풀까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비문학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비문학은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20살 이상은 또 다 넘었잖아요. 또 30 이상이신 분들도 있고 많게는 40 이상이신 분들도 공시생이신 분들이 있으신데 지난 20년, 30년의 세월 동안 글을 읽는 습관 이미 굳어졌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비문학을 짧게 읽는, 빠르게 읽는 방법들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하루나 이틀에 2지문, 3지문씩 꾸준히 읽어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읽고 나서 문제 푸실 때 맞다 틀리다 체크만 하는 거. 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점하시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선지 근거를 놓쳤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에서 내가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 말고요. 문제 너무 많이 푸는 거 말고요. 네, 문제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 초시 토론 주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사전에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초시 토론 코너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코너가? 자, 지금 초시는 꿀팁 지금 양윤 선생님 국어까지 했고. 그렇죠?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군요. 질문이. 우리 하람님께서 단권화를 해야 되느냐 또는 기출 강의로 넘어가야 되느냐 해서 단권화를 하고 기출 문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올라왔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한국사 단권화는 제가 계획이 우리 이제 보면 32강입니다. 4시간씩 해서 8회거든요. 그런데 32강으로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한 번 내지 2번 보강이 들어간다 그러면 40강 이내죠. 보통 한국사를 40강 이내에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단권화 한국사를 들으시는 분은 1회독, 2회독 정도가 되신 분 같고 제가 엄청난 속도로 40강 이내로 한국사를 다 끝냅니다. 그런데 절대 내용이 기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심화 내용까지 다 쳐줘요. 다 쳐주기 때문에 1, 2회독을 하셨다면 이거를 들으셨다고 하면 한국사가 탄탄하신 분이니까 이거 듣고 기출문제로 넘어가는 건 당연히 괜찮죠. 당연히 괜찮고 그건 뭐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기출 갔다가 동영으로 가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자, 답변이 됐죠? 그다음에 우리 초시 토론 코너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코너가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저희 이 채팅창에서 총수 몇님 네 이름 한 번만 불러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글 올리셨습니다. 네, 불러드립니다. 총수 몇님. 자, 우리 소방 파이팅입니다. 그다음 초시 토론 맞습니다. 김 네. 선생님이 진행해 주십니다. 초시 토론. 네. 그렇죠. 오늘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3가지인데 하나가 시험 준비 전에 가산점, 그다음에 자격증을 먼저 따고 난 다음에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게 크게 뭐 상관이 없는지 그 주제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 계획에서 여러 과목을 하루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하루에 한 과목씩을 좀 몰아서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 뭐 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쓰던 교재가 있는데 개정판으로 자꾸 나오는 교재들을 내가 새로 구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공부하던 거 이제 재수생이나 삼수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대로 써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 갖고 계신 OX 이것도 이 코너가 왔어요.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주제를 딱 던지면 이제 자기 생각을 OX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이런 것도 처음인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험 준비 전에 가산점 자격증을 먼저 따고 시작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X로 이게 네. 다 의견일치입니다. 의견일치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조철현 선생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무원 가산점이 예전보다 많이 축소가 돼서 1% 또는 0.5%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가산이 많이 붙는 거는 뭐 518 유공자, 국가 유공자 이런 것들인데요. 그건 본인이 따고 싶다고 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일반적으로 딸 수 있는 뭐 정보 처리 기사 이게 1점으로 알고 있고요. 정보 처리 기능사 이런 게 0.5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산점이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산점을 있으면 뭐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지만 그걸 굳이 따려고 노력하는 게 소위 가성비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서 1점 올리겠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좋은 답변이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루에 여러 과목을 나누어서 배분해서 공부해야 될지 아니면 하루에 한 과목을 공부해야 될지 이제 요건데 여기서 이제 OX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O고요.
아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한다. 그러면 X입니다. 자, OX.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간입니까? 저는 이렇게 중간입니다.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여러 과목이라고 했지만 이게 선택지가 너무 여러 과목이냐 한 과목이냐라고 나눠져서 그렇지 저는 여러 과목이라고 해서 서너 과목씩 공부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공부를 하면 어떤 과목을 1시간, 2시간 공부해서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막 올라오려고 할 때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한 4-5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하루에 2과목 정도까지는 배분을 하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과목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버렸네요. 그래서 여러 과목이라기보다는 저는 2과목 정도 배분하는 건 좋을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반절만 들었는데요. 본인의 공부하는 성향이나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조금 짧은 집중력으로 이 단시간 내에 과목들을 짧게 포인트 위주로 반복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여러 과목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나는 한 과목에 대해서 지긋하게 조금 시간을 두고 파는 유형이다라고 한다면 꼭 굳이 하루 안에 모든 과목들을 다 돌리지 않고요. 이틀이나 3일의 분량으로 나누어서 과목마다의 어떤 집중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에는 정석의 방법이 없잖아요. 본인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그 방법대로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중간을 들었는데요. 만약에 실제 왜냐면은 강의가 799 강의랑 이른바 신림동 고시 강의랑 조금 달라서 그런데 신림동 고시 강의 같은 경우는 뭐 행정고시나 예전에 사법시험 시절에 행정학 끝나고 행정학 전체를 쭉 공부합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 당연히 행정학밖에 공부하니까 행정학밖에 복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행정법. 그리고 행정법 끝날 때까지 행정법만 하거든요. 그리고 행정법밖에 복습을 못 해요. 그다음 정치학, 경제학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본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을 5개를 동시에 다 같이 듣는 구조니까 저는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수강을 하고 복습을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날 하나를 수강을 했다. 그럼 하나를 복습을 하고요. 하나를 2개를 수강했다. 그럼 2개를 복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여러분 답변이 되셨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재 문제인데요. 기존에 공부하던 교재가 있는데 개정판이 새로 나옵니다. 그러면 개정판을 또 안 사면 이게 심리적으로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사야 될 것 같고 또 뭐 디자인도 바뀌어요. 디자인도 바뀌고 사실상 내용을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디자인이 바뀌고 이러니까 막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현실적인 또 금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쌓아놓은 게 이걸 또 바꾸려니 다 옮겨 적으려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자 여기서 OX는 뭐냐면 개정판을 사야 한다가 O고 그다음에 기존 교재를 써도 된다가 X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건 뭐 그러네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겠죠. 저희 이렇게 하면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출판사 안 좋아합니다. 네. 출판사 안 좋아하는데. 해커스 교재를 지금 안 사도 된다고 이러고 있는데 네 무섭습니다. 제 책 많이 팔아야 되는데 저도 양심상 네, 그렇죠. X입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집이 좀 두껍게 나오는데 매년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요즘에 이제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그것만 또 추가적으로 또 판매를 하잖아요.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재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부라는 게 자기가 익숙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생각 안 난다? 어떤 몇 페이지, 어디 상단, 우측 상단, 좌측 하단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딱 찾아보고 체크 다시 하고 추가하고 요런 맛이 또 공부가 있고 이게 금방 효율적으로 또 빠른 속도로 가는 거니까 저는 기존 교재를 쓰는 게 좋다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법에 대한 개념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매년마다 이 국립국어원에서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있는지 이런 그렇죠. 부분만 놓치지 네.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우리 기출됐던 문제들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만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실강에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문학 작품이 새로운 교재에 추가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복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요. 저 쫓겨나면 여러분 때문이라고 복사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네, 이 교재 가격이 조금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걸 꼭 다 사야 한다 이렇게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개정되는 거 꼭 네, 챙기시고요.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는 추가되는 작품 한두 개씩만 잊지 마시고 그 시나 소설 같은 부분만 따로 좀 챙기셔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하람 씨께서 철현쌤 교재 중고로 샀는데 개정전 교재 샀나봐요. 우울하다요. 페이지가 조금 달라요. 흑흑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 강의와 연도가 맞는 교재를 쓰는 게 강의를 따라오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걸 한번 해서 만약에 2020년 시험을 봤다. 근데 떨어지셨다. 2021년을 생각을 하신다. 그때 2021년을 사지는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서는 어차피 기본서가 제일 비싸고 중요한데 그때 모든 걸 어차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나중에 기출문제집도 시험 직전에 동형 모의고사 이런 데서 강사가 집어줍니다. 학법 과목의 문제는 최신 판례와 개정 조문인데요. 최신 판례와 개정 조문은 그 필요할 때 그 추록으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특히 기본서를 개념으로 봤을 때 새 교재를 사야 된다? 아니고요. 제 교재는 새 교재 사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해커스가 워낙에 교재 이벤트를 많이 해요. 많이 뿌려요. 아, 네, 그렇죠. 그때 득교재, 그렇죠. 득교재 하십시오. 네. 그 클릭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시간대에 네. 클릭을 잘 하셔야 그쵸. 되고, 그 네, 계속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뭐 이전 교재를 쓰더라도 새 교재를 살 수 있는 상황이면 새 교재를 사시면 좋아요.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기존 교재에다가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사도 있어요. 근데 한국사의 개념 중에 추가되는 내용이 반드시 또 나온다. 뭐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출 문제나 동영 시간에 충분히 또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안 되면 뭐 그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잘 적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방송 내용 홍보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일은 다음 주 화요일 9월 24일 동일한 시간 8시고요. 방송 내용은 초시색 특집 2입니다. 출연진은 우리 해커스 간판 스타들 이중석, 신민숙, 김철용 선생님이십니다. 다음 주 진행 코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역시 공시생들이 짠내나는 사연 상담,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선생님들이 학창시절 공부법 대공개, 그리고 초시생 게릿 꿀팁, 수험 기간을 단축시켜줄 공부 꿀팁, 그리고 초시생 삼행시, 초시생들의 센스 있는 삼행시 실력을 뽐내는 코너입니다. 다음 주도 초시생 특집 2입니다. 네, 우리 이 해커스 공TV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자, 매주 화요일 밤 8시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해커스 공TV에서는요, 합격생들 어떻게 하면 단기간 내에 합격이 될 수 있는지 이 비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또 과목별 꿀팁 같은 것들도 우리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잊지 마시고요. 자, 사실 이 부분을 최대한 귀엽게 해야 한다고 많이 강요를 하셨어요. 걱정입니다. 지금. 자,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은요. 네, 해커스 공TV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구독미. 자, 얼굴 빨개졌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가웠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안녕. 기회 되면 만나 뵙겠습니다. 자, 먼저 합격생 스펙입니다. 지방직 7급, 정확히는 2018년도 일반 행정직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커스에서 수강한 강의 커리큘럼 어땠었나요? 네, 저는 이제 18년도 1월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2개월씩 기본 심화 과정을 수강했고요. 이제 5월부터는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는 관리형 문풀반이 있어요. 이 과정을 수강을 하면서 기출문제 풀이와 실전 동영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자, 그러면 작년에 시험 붙기 전까지 또 작년 시험까지 포함해서 시험 응시 이력은 어땠었나요? 네, 저는 18년도 아마 4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9급 시험이 있어서 한번 응시를 했고 6월 서울시 7급, 8월 국가직 7급 이렇게 응시하고 이제 10월에 지방직 7급에 응시를 해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질문창에 보니까 기본 베이스가 원래 있으셨나요? 라고 질문이 나와요. 뭐 누구나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작년에 붙은 나이가요. 정확히 몇 살이었죠? 작년에? 23살이었습니다. 사실 뭐
기본 베이스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었는지 모르지만 23살이라는 나이에 그 전에 과연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아마 그거는 쉽지 않았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질문해보나 마나 사실 별 준비 없이 들어와서 붙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자, 어쨌든 시험은 총 4번 응시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활 하루 스케줄은 어땠습니까? 네, 저희 해커스 학원이 평일부터 토요일까지 정규 수업이 짜여져 있는데요. 그때는 한 아침 6시쯤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은 학원에 도착해서 6시 20분쯤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9시 정규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뭐 영어 단어를 외운다거나 한자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 이제 9시부터 되면은 정규 수업 커리큘럼 따라서 수업을 듣거나 자습을 한다거나 그렇게 공부를 하고 밤 10시 반이 되면 집에 귀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학원에 나오는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귀가하는 시간도 거의 정해진 어떤 그 스케줄대로 진행이 됐네요. 자, 그러면 주말 특히 이제 일요일은 또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요일에는 평일에 자지 못했던 잠을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좀 더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면 한 7시 반 정도 되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학원으로 다시 갔어요. 도착해서 뭐 자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 일요일에는 우리 김종국 선생님께서 이제 무료 경제학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수강을 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했고 또 일요일에 귀가 시간은 한 밤 9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또 질문이 일요일까지 어찌됐든 휴일 없이 7일 내내 공부하면 지치지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이 좀 있습니다. 자, 지치지 않았나요? 당연히 지쳤죠. 당연히 지쳤는데 이제 저는 처음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조금 단기 합격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적을 바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적을 바란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제가 노력을 해야 그래도 운도 따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지금 봐도 좀 무리했고 비효율적인 것 같았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사실 대단한 일인데 우선 우리 또 질문도 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참고로요. 우리 이소영 학생은 우리 옆에 계시는 조천원 선생님 학교 직계 후배이십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전공이 뭐냐고도 묻는데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 이소영 학생은 제 모교인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직계 후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법대가 로스쿨로 전환이 되면서 법학과의 저도 말하고 있습니다. 법학과의 후신으로 정책학과가 개설이 됐는데 그래서 정책학과에서 사실 정책학 공부를 하면서 행정학이나 경제학을 조금 공부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하긴 한 친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소영 학생과 동일한 한양대 정책학과에서 정책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제 직계 후배고요. 지금 조철현 선생님, 합격생은 쉬는 시간 안 두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소영 학생은 물론 보통 사람이 따라하기 힘든 정도의 스케줄을 솔직히 말하면 소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소영 학생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단호하건대 못해요. 못하고 저도 못해요. 저도 수험생을 해봤고 못해요. 대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이런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소영 학생이 스케줄대로 수험을 진행했다는 게 중요해요. 스케줄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루틴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바라본 합격생은요. 제가 실제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신규자 과정의 교수요원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말하자면 최종 합격해서 들어온 친구들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관련 면접반을 진행하면서 수천 명의 필기 합격생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소영 학생이든 우리 제 공직생활에 제 부하직원이었던 신규자들 또는 제가 관련 면접할 때 제 제자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수험은 루틴을 형성할수록 빨리 붙어요. 루틴을 형성하는 게 합격생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